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이정입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포근해졌네요. 다행히.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 사례로 종종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요. 오늘은 아주 제 얘기 제대로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지금 나이가 한 40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20 몇 년 전, 좀 옛날 옛적이죠. 네. 20대 중반의 시기에 성격 장애의 사람과 한 만 8년 이상을 함께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제가 아랫사람이 이제 수직의 관계에서 좀 깊은 관계로 약 한 8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가 나중에 저를 통찰해 보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세 가지 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유튜브에서 성격장애 많이 다뤄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그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좀 힘들구나,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성격장애일 거라고 몰랐었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런 사람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당연히 모르니까, 그냥 정말 버티고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 가지 병을 얻게 된 거죠. 네.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고, 제가 나중에 이제 저를 이렇게 심리학 공부하고 통찰하면서 그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참고 견뎌야 되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우리 많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못 참고 힘들어하는 내가 너무 예민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 아닌가 막 이러면서 뭔가 힘든 관계 속에서 참고 버티고 견디는 걸 미덕인 줄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네네. 저 보세요. 네, 그거를 얘기하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자기를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 그냥 놔뒀을 때 어떤 결과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런 관계 속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미래에 혹시라도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좀 참고를 하시라고,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저도 최근에 내가 왜 그런 긴 세월을 나를 그런 고통 속에 방치를 했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예. 몰라서 너무 무지해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관계에 익숙해져 있고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 관계가 끝났을 때도 제 잘못으로 오히려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미련했고, 누군가도 옆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정말 너무 그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 당시에는 참고 견디지 못한 내 자신이 좀 못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세월이 흘러서 완전히 바뀐 거죠. 내가 진짜 왜 바보같이 그 긴 세월을 나 자신을 그 고통 속에 내버려뒀을까. 그게 너무 오히려 속이 상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그런 관계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경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그 분의 성격장애는 뭐였냐면, 이제 요즘 제일 많이 다뤄지는 성격장애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살면서 이런 분들 몇 명 봤어요.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서. 근데 이분은 뭐냐면 편집성 성격장애였어요. 편집성 성격장애는 저도 딱 이제까지 살면서 이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편집성 성격장애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대를 굉장히 그 상대의 행동들, 생각들을 굉장히 저 사람이 나쁜 의도로 나한테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이전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의심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로 정말 열심히 참고 견뎠던 거예요. 근데 진심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편집성 성격장애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성격의 사람들, 성격장애라는 것은
병리적으로 봤을 때 환자로 볼 수가 있고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예. 근데 그냥 일상에서 치료가 필요한데 본인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고 그냥 생활을 하고 살고 있으면서 서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집성 성격장애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대가 자기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의도로 행동을 한다고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해석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동을 해도 그 상대가 쟤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접근한 거야. 이런 표현으로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판단을 사실화해버리고 상대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 진짜 처음에 벙찌죠. 아니 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논쟁하는 걸 좋아해서 막 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붙잡고 정말 답도 없는 논쟁을 계속 해요. 예. 막 나중에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우리 보통 그렇게까지 논쟁을 누구와 한 사람과 길게 하지 않잖아요. 부부싸움도 뭐 커플싸움 이런 것도 그렇게 길게 안 하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기본으로 막 2시간 안팎으로 붙잡고 계속 논쟁을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굉장히 계속 의심을 하죠. 배우자가 불륜을, 할 거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언제 무슨 일로 그러니까 어떤 나의 행동과 말로 내가 또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고 오면은 누군지 모르고 받아야 되잖아요. 전화 받았는데 막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로 막 그거로 이제 제 입장에서는 트집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너가 이렇게 행동을 한 건 이런 나쁜 이런 거로 행동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다짜고짜 화를 내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 공포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전화 벨 울리면은 이거 또 그 사람 전화 아닌가? 근데 전화 받아서 또 혼나거나 욕먹을까 봐 엄청 이제 위축이 되고 긴장이 돼서 매 시간을 긴장과 불안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관계 속에 제가 이제 만 8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진짜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인가? 가스라이팅 아시죠?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계속 처음에는 나 억울해. 아니 나 그거 아닌데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갈수록 점점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돼가는 이런 형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저한테 나타났던 증상이 뭐냐면 제가 고소공포증이 생겼어요. 그 시기에 그 관계를 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고소공포증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겁이 없는 사람이었냐면 그 롯데월드의 자이로드롭이라는 놀이기구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동그랗게 생겨갖고 이제 의자들이 쫙 있죠. 그래서 거기 앉아갖고 굉장히 높이까지 이게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잠깐 섰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그 놀이기구 있죠. 제가 예전에는 그거를 타면 꼭대기 이게 점점 높아지고 높이가 한 80m 안팎이 되나 봐요. 꽤 높은 높이죠. 근데 높이 올라갈 때까지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광경들 보는 것도 너무 신나고 그래서 거기 위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막 두리번두리번면서 이 높이에서 경치가 이렇구나 하고 그거를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딸아이가 한 4, 5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딸아이랑 어디 이제 만남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버스를 탔는데 얘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이제 아기를 안을 수밖에 없죠. 애가 잠이 들었으니까. 근데 한 4, 5살 정도 됐으니까 꽤 무게가 나가지고 또 잠이 들었으니까 저 안고서 얼른 목적지까지 가려고 보니까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앞에 육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를 안고 막 힘들 낑낑낑낑 대면서 육교를 딱 올라가서 건너려고 하고 딱 보니까 밑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공포스러워서 건널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못 건너겠어 갖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저기 멀리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건너갈 수 없어서 내려와서 멀리 뺑 돌아갖고 진짜 횡단보도를 그 딸아이를 막 무거워서 진짜 거의 인내 한계를 느끼면서 그렇게 해서 건너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그게 고소공포증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뒤로 다시 롯데월드의 자이로드롭을 타러 갔는데 조금 뜨자마자 바로 공포감이 확 밀려와서 꼭대기까지 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도, 예, 지금까지도 뭐 어디 높은 데 올라가면 진짜 벽에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 창가 같은데 전망대 보면 창가에서 이렇게 멀리 보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창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가로 가면은 너무 공포감이 심해서 벽에 딱 붙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네, 증상이 있게 됐죠. 뭐 비행기 타는 것도 좀 비행기가 이륙할 때 굉장히 공포스럽고 좀 타고 있는 동안도 내가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자꾸 지각이 될 때마다 공포심이 올라오고 그런 좀 안타까운 네, 병을 앓게 되게 되었죠. 네, 고소공포증도 그 심리학에서 이제 병리의 하나예요. 그래서 불안장애 하나죠. 우리 뭐 많이 하시는 공황장애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공포증 아니면 특정공포증. 그래서 뭐 주사바늘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물건들 아니면 특정한 장소 이런 거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다 불안장애의 하위 병리들인데요. 제가 이제 제 추측으로는 계속 24시간 내내 언제 전화가 와서 욕먹을지 모르고 그 화를 막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언제 벌어질지 몰라서 계속 어디에 있던 그 긴장, 공포 속에 있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불안장애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첫 번째 고소공포증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알게 된 병리가 뭐냐면 이거는 관계가 끝나고 나중에 대학원을 가서 제가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거는 조금 심각한 증상은 아니지만 약간의 틱 증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 관계가 끝나고 나서 수년이 흘러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상담을 전공을 하게 됐는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발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학우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보통 뭐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 근데 제가 발표 역시 공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막 진짜 전교생들 앞에서 서서 얘기를 해도 전혀 떨지 않는 그런 좀 강심장의 사람이었거든요. 무대체질. 일명 무대체질이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막 되게 두렵거나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선생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다 갑자기 어느 순간 머리가 이렇게 되게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이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심하게 사람들이 봐도 불편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자료를 볼 땐 괜찮은데 사람들을 얼굴을 보거나 이렇게 눈이 마주치거나 이러면 자꾸 이렇게 고개가 자동스럽게 떨리는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갖고 그다음부터는 좀 발표할 때마다 그게 이렇게 증상이 나올까봐 너무너무 좀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면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하다가 또 그런 증상이 오면 다시 고개를 수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하고 이런 좀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도 오는구나 해서 좀 놀라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되게 경미했고, 제가 좀 한 2년 전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또 강의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증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나서 이 증상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좀 경미해서 저의 그 마음이 다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좀 마음에 힘이 생기면서 좀 사라진 증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정말 너무 제일 어떻게 보면 고소공포증 높은 데서 조금 불안해하면 되는데, 이게 저는 제일 좀 안타까워요. 이건 뭐냐면, 제가, 그 자신의 모습들을 옆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익숙해서 모르는 모습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게 저의 이제 정신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특별한 무슨 증, 이런 병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에 남자친구가 생기고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둘이 막 이렇게 티격태격 싸울 때 있죠? 싸우는데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남자친구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막 그거 기분 나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친구가 왜 자기를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지 자기 너무 속상하다,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 번의 사례가 쌓이다 보니까
쌓이면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야. 아, 내가 이 사람은 그런 나쁜 의도로 나한테 한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행동을 나는 이 사람은 좋은 의도로 했는데도 내가 나쁜 의도로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걸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나요? 네. 제가 당했던 그걸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남자친구한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또다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 똑같이 내가 당한 크기만큼 그 크기를 다시 상대한테 돌려주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거를 똑같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저한테 물들어서 저 역시도 상대를 그렇게 안 좋은 의도로 그러니까 상대를 안 좋은 의도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자꾸 세뇌된 거죠. 어느 순간 스며들어서 나 역시도 상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생활 속속들이 젖어 있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지 자각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게 모든 관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치명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저의 행복 그리고 저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제일 안 좋은 아픈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수록 우리 서로 다 저도 편안해지고 제 마음도 상대도 훨씬 편하게 저랑 상호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보면은 상대를 자꾸 경계를 하고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자꾸 그 관계가 깊이 못 가고 안 좋게 끊어지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런 관계를 내가 맺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게 제일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혹시나 이제 어떤 사람의 행동을 해석을 하게 될 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버리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갈 때가 있어서 물어봐요, 주변에. 나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난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좀 주변에 물어봐서 참고를 해요. 그러면 내가 치우친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 이렇게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는 이제 좀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또 막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보면서 바꿔가고 있죠. 그래서 만 8년 좀 남짓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라는 사람의 아래에서 수직관계에서 아랫사람으로서 계속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내 인생에 이제 이런 모습을 남긴 게 너무 안타까웠고 이게 제가 성인이 되어서 관계를 맺었는데도 이런 증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성격장애 사람들은 내 부모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내가 결혼을 해서 뭐 만나는 시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되게 좀 곳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겪어왔다든가 아니면 장시간 겪는다든가 그러면 저가 겪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성격장애에 대해서 많이 영상들이 다뤄져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아끼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제가 모르고 겪었던 고통 여러분들은 밟지 않았으면 해서 대부분의 영상이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나는 모르고 관통한 고통이지만 여러분들은 좀 공부해서 그 고통을 피해 가셨으면 해서 그래서 계속 영상도 만들고 글도 쓰고 있답니다. 네. 오늘은 저의 이야기로 좀 여러분들 도움 받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따뜻한 겨울 즐겁게 누리세요.